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상당히 또 많은데요. 일단은 그 현무2 C 낙탄 문제 이거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강릉의 비행 18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초로 박사님 좀 얘기해 주시고 평가도 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한 2주간에 걸쳐서 7차례 도발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우리의 대응 사격을 했던 현무2C, 선무 A, B, C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강조해왔던 삼축 체계의 가장 그 핵심적인 대량 응징 보복의 상징인 현무2C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 11시경에 네. 이것이 발사 직후에 한 1분도 채 안 돼서 동쪽으로 발사했는데 서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기지 내에 정확하게 이제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현지를 답사하다가 이제 거부를 당했는데, 제가 그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18 전투 비행단의 그 이른바 골프장 지역, 네. 떨어진 지역을 너무 잘 알아서 머릿속에 시원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주민과 거리가 700m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네. 조종사와 비상대기요원들이 대기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불과 300m 내의 거리.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왜 주민한테 안 알렸냐, 그래서 합참의장이 머리를 숙여서 2번, 3번 사과하는 그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른바 전수조사까지 했다는, 이른바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팩트에 대해서는 저는 뭐 똑같이 해야 되고, 이것은 안보의 여야가 없이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발 방지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 지적하지 않은 이은영 TV에서만 지적한 쓴소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쓴소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현무2C가 제어장치 결함을 해서 다시 떨어질 수 있어, 오버를 해서 네. 떨어질 수 있는데 네. 떨어졌는데 산화제만 불이 나고 다행히 탄두가 폭발을 안 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네네. 아니 군사적 목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탄두가 당연히 터져야지. 터져야죠. 안 터져야지. 터지는 왜 안 건데. 터지는 걸 다행이라고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그러면은 북한의 지휘부에 대해서 뭐 또 타격을 했는데 다행히 안 터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어장치 결함을 해서 경로가 잘못된 것은 둘째치고 터져야 될 탄두가 왜 안 터졌냐. 저는 그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네네. 경남 의령에서 우승경 사건이라고 뭐 그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몇 발 던졌는데 하나도 안 터졌어요, 수류탄이. 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까? 그때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서 제기해서 해보니까 다행이죠. 아니, 박사님. 수류탄 아니 그러니까 민생의 안전과 네. 다행히 안 터져서 그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건 다행이지만 네. 군사적 관점에서 그렇죠. 군사적 관점에서 터져야 될 게 왜 안 터졌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는 분석 시각을 좀 철저하고 냉정하게 해가지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을 해야지 우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는 적절치 않다. 다행히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습니다. 골프장 지역의 네. 개활지에 떨어졌다는 것을 천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지게 되는 폭탄을 왜 안 터졌는지, 그다음에 동쪽으로 발사했는데 왜 뒤로 왔는지 등등에 네. 대해서 이른바 전수조사 개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삼축체계는 어떻게 가동이 되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일단 스타트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인영 TV다운 쓴소리 한번 제기하면서 시작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쿠꺼 미사일이라고 지금 거꾸로 미사일, 네,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사님은 이제 삼축체계 핵심 무기가 지금 현무 시리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터졌는지, 그리고 왜 빠꾸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군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선함영 박사님. 저는 미사일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이 기본 이제 원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무는 현무 계열은 지금 숏 레인지 1000km 미만의 그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 체계인데요. 네. A, B, C를 뒤에 붙이는 건 A는 300km까지, B는 500km, 그리고 C는 한 800km 정도까지의 사정거리를 네. 구분을 해서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쏜 현무2 C는 그러니까 최장 사거리 800km까지 나간다는 뜻이죠. 네. 탄도미사일의 원리를 보면 이게 이제 발사를 해서 대기권을 이탈해서 탄도를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정밀해요. 지금 평가에 의하면 거의 이제 오차거리가 4m, 5m 내에 들어올 정도로 그 성능이 개선됐단 말이죠. 대기권 이탈 때까지는 우리가 모두 제어를 합니다. 네. 탄도를 제어하고 대기권 진입 이후에는 자이로스코프하고 가속도계가 작동이 하면서 스스로 장입된 목표물을 향해서 비행을 조정을 해 나가는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체계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정밀한 타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리는 정확히 이해는 뭐 깊지 않지만 일정 거리를 비행하지 않은 경우 이제 탄도가 폭발하지 않아야 안전이 확보되니까 또 이제 그것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죠. 다만 이제 더 큰 문제는 현무는 지금 한 3년 정도 전력 배치한 게 이 정도 얼마 안 된 무기인데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나고 미작동 부품이 있었다는 거는 개선 소요를 빨리 발견해낸 그나마 더 다행이란 측면도 있어요. 아,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느 무기 체계든지 네.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네. 너무 옹호하시는 것 같아요. 전력화하고 나면 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그 글로벌 호크도 네. 그 어마어마한 무기가 그 추락을 하거나 또 오작동을 일으켜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금방 또 그걸 개선해서 전력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건데 다행히 이제 우리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상의 큰 피해가 없이 이번에 수습이 돼서 거기서 멈춰서 굉장히 이제 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군으로 보면 또 그게 이제 꼭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또 이 정도 선에서 결함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과거에 이제 시험 발사나 개발 과정에서 모두 다 점검을 했지만 또 이제 간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수습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제 수습 과정이 네네. 이제 정말 국민의 정서에 잘 맞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논의를 낳고 있죠. 아니, 그런데 하나 또 도전적으로 질문해보고 싶은 거는 내가 대한민국 무기 체계는 어떻게 시범 보일 때는 진짜 잘하는데 네. 정밀 뭐 대단해요. 정밀까지 뜨고 나는데 어제 실전에서는 왜 이렇게 취약점이 많이 나니까 과거 그 연천에서 포 사건 날 때도 그렇고 일단 수사 심야에 또 이 갑자기 실전적인 조치로 이렇게 할 때는 왜 안 되는 경우가 많은지 그렇습니다. 시범 보일 때 너무 국군의 날 보십시오. 물론 지휘하는 분은 실수가 했을 때 아이 막 대단한 그 저력을 발휘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그 왜 문제가 됐는지 심야에 발사 그러니까 즉흥 태세가 과연 확립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자는 취지지 우리 군을 폄하하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높은 사람이 임석하고 시범을 하고 철저하게 할 때는 너무 잘 되는데 네. 그게 실전에서 안 돼. 실전에서 취약 요소가 이렇게 발전됐다는 것은 의존형 무기인가요? 아니 그 국민이 낙담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선남열 박사님께서 탄도미사일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도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대응적인 어떤 그 발사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이 IRBM이라고 합니다. 네. 요새 저희 방송에 밀떡들이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 박사님은 이제 이게 지금 이 조치,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응이 이 사고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장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이것이 이 정상적인가요? 군이 원래 그런가요? 그 셀파슬로 문을 잠갔던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새벽에 일어난 일이지만 네. 그러면 대통령 보고가 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통령께는 보고하지 않고 알아서 군사 수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수준에 조치했다
라고 답했다가 네네. 이게 다시 바뀌었어요. 네.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규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네. 걸로 이게 또 바뀌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고받고 정말 지시를 했는가 하는 의문도 좀 있고 이 사소하지만 이런 보고 라인이 살아있나 죽었나 혹은 여기서 멈추는 건가 이런 그 위기관리 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고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면이 이제 국민한테 좀 실망을 주는 거 아닌가 이 좀이 생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실망을 주고 있어요 지금. 또 이것도 폭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저기 이게 이제 강릉으로. 합참이 명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황이 네. 지금 돈 많이 들여서 난리치고 있는 대통령실 지하 2, 3층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동시에 네. 상황이 전파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11시에 발사 명령이 내리고 뭐 1시에 네이티캠스라는 대체 수단을 발사를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국가위기관리의 총괄을 하고 있는 대통령께 몇 시에 보고가 됐느냐. 그것도 네네. 아주 중요해요. 새벽 5시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체계일 때는 북한의 그 도발에 의한 그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분초를 다투는 아주 위기험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니까 절대 못 열어준다 하고 네. 문을 철통까지 잠그고 하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그쪽 지역의 지역구에는 권성동 의원도 비판했듯이 이제 강릉시장이 통합방해체계 위원장이거든요. 불이 나거나 이런 그래요? 얘기일 때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소방차가 달려가는데 네. 소방차가 그 현장에 여기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군 합동의 어떤 위기나 대응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군으로서는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현장 부대에서는 현장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요소가 있는데 일단 탄두하고 발사체의 거리가 한 400m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이제 군이 말하는 대로 아무 문제도 없고 별 문제 없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냐는 그런 건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 처참한 현장을 공개해서 뭐 우리가 우리 자충수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 7, 8시간 동안 그 상황이 전혀 공개가 안 되지고 그 엠바고 이른바 네, 엠바고 문제 지금 얘기하려고. 엠바고는 네. 특정 시간까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렇죠. 네. 그런 언론만 틀어막으면 된다라는 그 발상 그리고 이 상황을 뭐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는 아주 위중하고 심대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25일부터 저는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네네. 25일 날 그 태천에서 발사한 게 저도 잘못 얘기했는데 텔에 의한 촬영 이동이잖아. 아니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그거는 이따가 얘기할 그렇게 거예요.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에까지 오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 예. 기술적인 결함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사후 조치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덜 열받게 만든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거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발사체 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대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발사체 자체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 지금 탄두는 폭발을 안 했다라는 게 군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이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 뭐 구동이나 제작상 또는 센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 전수조사를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 강릉 시민들은 폭발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탄두 폭발이 안 됐다고 해서 군에서는 이게 굉음, 떨어질 때 나는 굉음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어디에 떨어졌는지 아까 그 공군이시니까 거기 잘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골프장에 떨어진 게 맞는지 지금 일각에서는 막 화재가 일어나서 골프장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이게 지금 현무가 사실 가장 현무 2C 같은 경우는 가장 근래 만들어진 고도화된 최신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현무 시리즈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분간 미사일은 못 쏜다. 그래서 미사일 전력이 약화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일단은 폭발음, 그다음에 장소, 떨어진 장소, 그다음에 이 미사일 전력 약화.
일단 이제 미사일이 800km 정도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장약의 양이 엄청나죠. 네네. 그러니까 추진력을 발휘하는 네. 장약입니다. 이것이 장약은 뭔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탄두를 거요? 밀어서 비행하게끔 하는 뒤에서 추진용 화약이죠. 네. 이게 이제 근거리에 터졌기 때문에 다 연소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타는 불꽃이 이제 심하게 났던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게 관측이 될 만큼 관측되고 이제 두려움을 줄 만큼 많이 연소를 한 거죠. 탄두가 안 터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일정 거리를 비행하지 않으면 날아가지 않으면 터지지 않아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 실수로 떨어뜨린다든가 네네. 내부에서 실수로 접촉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게 폭발을 하면 안 되게끔 이제 충분한 방어 장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그 민가에 떨어지지 않아서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골프장이든 혹은 다른 용지건 위치의 문제를 갖고 논란을 할 필요는 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접근 그리고 선명하게 석연하게 해설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그 밝혀나갈 조사 계획을 이렇게 브리핑하는 이 자세가 이제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의 되게 많은 위기들은 네네. 문제의 본질보다는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홀히 되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보다 큰 국가적인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에 차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현장을 못 보면은 잠깐만요. 로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쿠 거. 로켓 거꾸로 떨어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뭐 과거에 그 북한도 평양 인근에서 발정했다가 평양에 넘었다는데 아까 이제 팩트 하나 뭐 덕후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니까 그 탄도미사일은 그 발리스틱 미술이라고 하고 IRBM의 I는 그 중거리 그러니까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그 중거리고 ICBM 인터컨티넨탈 뭐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팩트를 바로 잡는 측면이고 여기서 대응해서 중요한 거는 사실을 네. 적시에 정확하게 소통하고 뒤에 말 바꾸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자꾸 군을 축소하고 관계 당국을 관계 당국은 일단 이 상황을 좀 최소한으로 시켜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각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대량 응징 보복의 최첨단 삼축적인 무기일수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지금 당사자가 있잖아요. 강릉 시민들이. 네네. 강릉 시민들이 SNS로 사진을 찍고 뭐 신고하고 뭐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공포에 시달렸던 그 강릉 시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하고 뒤에 가서 또 말 바꾸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대응에 있어서 가장 그 대국민 소통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엠바고를 걸어서 틀어막는다. 네. 틀어막기 위해서 뭐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최종 그 사령탑인 대통령께 이제 보고가 안 되는데 사전에 보고 나가면 보도되면 큰일 나니까 이게 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따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가다가 중간에 뭐 떨어졌던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로켓이 가다가 거꾸로 오냐 이게 동쪽으로 쏘는데 반대로 떨어지냐 낙탄이. 물론 네. 처음에 고각이기 때문에 거의 발사 거리로부터 1km 떨어졌다는 그런 측면이 이해가 가지만은 상당히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정상 각도로 발사가 됐으면 전방 지역에 오발이 돼서 실타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는 제어 장치가 진짜 확실하게 무슨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던 게 그래서 아닌가. 제어 장치보다는 오퍼레이터가 입력 잘못한 거다라고 그때 초기에 막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현장에 ADD 관계자들 과학자들도 3명도 있었고 네. 이전 좌표를 잘못 찍었다.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좌표지를 잘못 찍었으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검증 가능한 제3자가 있어야 그것이 확실한 그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짜 맞추는 수사 이것이 항상 늘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결론 내놓고
그거에 맞추는 그런 사고조사보다는 이 정확하게 경우의 사례들을 전부 따져보는 그런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현무투 씨는 이게 ICBM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또 거리로 ICBM. 얘기하면 SRBM. 단거리죠. 단거리. 숏 레인지, SRBM. SRBM. 숏 레인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RBM은 인터미디에이트 레인지. 중거리. 예. 그리고 근데 더 이제 10,000km를 넘어가는 5,000km를 넘어가는 장거리는 롱 레인지. LRBM. 예. 롱 레인지 혹은 인터컨티넨탈이라고도 하고. 대륙간 탄도탄.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요거 다 쏘고 있잖아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 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함경도에서도 쏘았다가 평안도에서 쏘았다가 또 평남에 쏘았다가 이게 장소를 아주 많이 옮기면서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쏘고 있고 그 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네요. 이동식이니까. 이동식이에요. 발사대를 야 그러면 더 고도화된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쏘면? 예측을 자꾸 따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호언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저도 국방연구원에 아직도 명예위원을 근무하고 있지만 민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25일부터 9일까지 김정은이 자명을 하면서 나타나지도 않고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떠오르는 미사일이나 우리 오발탄 미사일을 볼 게 아니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발사 명령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일부터 이 9일까지 1년에 7차례 이상의 그 도발 행보에서 이른바 그 언제 어디서나 언제 불의의 시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발사했던 능력을 과시하고 이런 것이 명백한 게 그 과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행보 그리고 또 필요해서는 같은 날 쏘는데 섞어 쏘기까지 하고 그런 일련의 북한 전역에서 평양이든 그것이 평북 태천이든 이번에 그 문천이든 그 원산 이북에 그런 여러 가지 장소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임의 시각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미사일 발사와 이번에 다른 것은 북한의 노동신문 워딩에다 보냐면 전술핵 운영부대라고 나와요. 전술핵 운영부대. 전술핵이 마치 현장에까지 배치된 것처럼 전술핵 운영 핵실험은 지금 7차 핵실험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전술핵 운영부대의 전투 적응 태세를 직접 김정은이 점검하고 검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그렇게 보면 표적과 그 대북 정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북한이 노동신문으로 알려주기 전에는 장민 코끼리 잡는 게 된다. 저도 태천에서 20일 발대할 때 이거 텔로 발사했구나 하는데 이거 미니 SLBM을 저수지에서 쏘아한 분이 이따 그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수지에서 올라온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하셨는데 밤에 쏜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밤에 이게 실패된 거다. 그래서 얘기가 있던데. 새벽 1시 어간에 발사된 것은 한 4년여 만에 일어난 도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 여기에서 어쨌든 전에 보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우리 허를 찌르는 일종의 어떤 도발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공개적으로 임의의 시각에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로 핵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이번 이런 잦은 이번에 이제 지난 10월 9일 날이 23번째든가요 금년 들어 이런 미사일을 발사를 자주 했 7차례고 15발이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금년 들어서는 2022년도로서는 23번째. 23번째. 이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노리는가? 그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제 잘 우리가 해석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강경 대응을 막 부르짖는 게 지금 능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위협을 고조시켜서 터뜨리려고 한다면은 갖고 있는 수를 모두 다 보여줄 일은 없어요.
되게 이제 그건 상식이죠. 네, 그렇죠. 국가 간의 경쟁 그렇죠. 관계도 무력을 현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제 정확하게 그걸 해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액션을 취하고 하는 문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거 이제 국가의 안보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체계가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그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삼축 체계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용지물 아니냐 하는 허점을 자꾸 찍어서 네. 우리 국가 내부에 한국 내부에 지금 논란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당연하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위치도 추적해내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 거꾸로 로켓이 떨어졌다는 둥, 사고가 났다는 둥, 그리고 어디 쏜 위치도 뭐 그 추적해내는데 실패했다는 둥 하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됐잖아요. 그렇죠. 설사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작은 실수는 어디나 있는 법인데 이걸 중점적으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국내에 엄청난 이제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박사님께서 이 이제 발사체 자체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꾸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대내 선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